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을 파악하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21번입니다. 이 법상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서 타당한 것은 100%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였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반드시 취소됩니다. 결이 뭘까요? 이제 따라오셔야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사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더 이상 영업 못한다 그죠? 절대적 취소. 허만 들어오면 허위만 찾아내면 거짓 저절로 붙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리가 뭐였다? 이중 소속은 절취. 사가 이중 등록 사무소입니다. 동래구에 등록해서 사무소를 갖춘 자가 해운대 가서 또 등록하고 사무소를 갖추면 절대적 취소, 사무소 등록이죠. 양은 양도되어 이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취. 정이 뭐지요?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절취입니다.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로서 타당한 것은 답이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결격 사유, 절취죠. 자, 나머지 1, 2, 4, 5는 전부 상대적 취소 사유들입니다. 상취로서도 잘 이렇게 새겨 놓으셔야 돼요. 22번 갑니다. 개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일단 틀린 것은 답이 3번이에요. 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하면 X. 이거 뭘로 고쳐야 된다? 3년이 지나면.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들어왔고, 이 내용은 이렇게 전달이 됐죠.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 동네에서 한다고 칩시다.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것이 취소나 정지가 나올 겁니다. 적발됐으니까. 근데 이것을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폐업 낼 수가 있다 없다? 폐업할 수는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 폐업을 딱 내고는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쉬었다가 밖에 동네 연제구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면, 만약에 적발된 자 폐업하고 다시 다 한다면 우리가 정지나 취소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돼 있죠.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무한다, 성계한다. 재등록이 안 들어와서 영업을 안 하면 관계없어요. 어차피 영업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성계를 하는데, 성계를 하되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한다, 1년이 지나면 안 한다. 취소와 정지를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이라 그런다니까요. 자, 딱 보면 행정처분은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안 한다, 3년이 지나면 다 끝났죠. 근데 1년이 지나면 안 한다 하면 취소는 3년 동안 할 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까칠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은 3번. 1년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3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맞는 것들을 확인합시다. 1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 사유가 된다. 맞다. 자, 이건 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면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폐업을 2년을 했답니다. 폐업 2년 할 수 있죠. 2년 하고 재등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성계해야 되겠습니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고 니는 1년 동안은 성계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결국은 3년이 지나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맞고.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 4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이 법 위반 행위를 사유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1년간 다시 성계한다. 요거 처분일이라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요거는 그림을 또 요래 그렸죠.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었죠? 위반을 했으니까. 근데 이자가 5월 달 되니까 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정지 체질이다. 그죠?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막 정지 막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지를 2번 탁 받으면 이 생각이 나야 되죠.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절대적 취소로 가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폐업을 딱 낸다니까요. 그래서 동래구에서 영업하던 자가 2번 받으니까 폐업 딱 내고 옆에 동네 해운대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재등록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재등록을 하고 해운대에서 영업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정지가 나왔습니다. 왜 정지 나왔죠? 정지가 체질이니까 정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해운대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법이 성립을 안 한다고. 1년에 정지 2번 받은 자는 한 번 더 받으면 취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선계된다. 1년 동안은 몇 번 가는 걸 가봐야 된다고. 이렇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지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강조도 많이 했었어요. 정확하게 지분이 좀 들어왔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선계합니다. 5번 폐업 후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선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는 것 3번이었습니다. 23번 교육에 관련되는 새로운 조문입니다. 타당한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얼마다? 3에서 4시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 답은 2번인데 일단 모든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2번. 자, 그럼 나머지 틀렸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그래서 몇 년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X. 소공도 실무교육 대상자죠. 그래서 X. 4번 국토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X.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할 때도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X. 모든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2번인데 그거 한번 정리하며 봅시다. 중요하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누굴까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첫째 누구? 등록 신청하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법인의 사원 임원은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가 이번에 도입됐다고요.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받는 사람 네 사람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4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가는 김에 계속 갑시다. 그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대상자. 1.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 2년마다. 두 번째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도 2년마다 받아야 돼요. 요거 안 받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요 교육 안 받으면 제재가 하나만 탁 붙어 있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가는 김에 직무교육도 받아야 될 사람. 자, 직무교육 받아야 될 대상자 누구? 중개보조원. 그죠? 몇 시간? 3에서 4시간. 그렇습니다. 요 직무교육만큼은 누구도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잡아놓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무교육 시간은 얼마? 28에서 32시간. 3박 4일 기억하라 그랬죠. 하루 8시간이면 3박 하면 38, 24, 24시간인데 맞나? 다시 1일을 8시간을 하면 8시간이죠. 2일 동안에 8시간 하면 16시간, 3일 동안 8시간 하면 24, 4일 동안 8시간 하면 4, 8이 32, 5일 동안 8시간 하면 5, 8이 40, 6일째는 토요일이잖아.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은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44시간이 되는데
지금 연수교육은 3박 4일이니까 3박하고 4일째죠. 자, 4일째는 오전 수업만 하면 얼마나 온다? 28시간 나오죠. 그 오전 수업하고 정리해도 되고 다 하면 32시간. 그래서 28에서 3. 그래서 3박 4일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박 2일이에요. 자, 2일 동안 다 받으면 얼마? 16시간인데 2일째는 오전 수업만 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 12에서 16시간. 12에서. 그래서 1박 2일 요렇게 기억하라고요. 3박 4일, 1박 2일. 그럼 직무교육은 3, 4시간이니까 당일 오전 수업하고 끝내요. 되겠죠? 이렇게 3박 4일, 1박 2일로 기억하는 게 생각하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됐고,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 자, 24번은 아주 까칠했습니다. 벌칙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24번 틀리는 건 몇 번? 답이 3번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이 어디서 당하는가 하면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그 지금 벌금형을 받았다 돌았잖아.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틀린 것 3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과태료나 벌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밖에 나가서 주차 위반해가지고 5만 원짜리 벌금 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신호 위반해가지고 5만 원짜리 벌금 받았다. 말은 벌금이지만 그거 벌금 아닙니다. 그게 뭐다? 과태료입니다. 주차 위반하면 나오는 게 과태료지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5만 원짜리 하나 받았다, 벌금 받았다 이러잖아요. 과태료예요. 벌금형은 받으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호적에 기록된다고. 벌금하고 과태료는 하늘 땅 차이예요. 하늘 땅 차이. 근데 이 시간에도 보통 보면 과태료나 벌금이 같은 놈이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많다?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라. 착하게. 벌금 한 500만 원 받아볼랍니까? 세상 확 달라집니다. 호적에 빨간 줄 꺼인다니까. 벌금은 형벌이라니까. 형벌. 그죠? 과태료는 질서벌이에요. 과태료는 내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죠? 자, 그럼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보이죠? 협회는 받았다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1, 2, 4, 5 다 맞습니다. 맞는 걸 지금 틀렸다고 찍으신 분은 개과천선 해야 되겠죠? 자, 1번. 직접 거래를 하면 우리 어떻게 배웠죠? 3년에 2천. 그 2천만 이하니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부드럽게 가야 된다고. 그죠? 한 번은 연습해 봐야 되는 문제. 그 다음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배우셨죠? 그 100만 원 이하니까 3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되죠?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했다. 이거 양도대여 했다 이 말이잖아요. 양도대여는 얼마?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는 얼마? 3년에 2천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잖아요. 벌금형을. 그죠? 한 번은 연습해 봐야 될 문제. 부드럽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거 한 개 배우신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도가 튀기 시작했다. 그죠? 25번 갑니다. 역시 벌칙입니다. 옳게 연결된 것은 바로 갑시다. 자, 1번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가 운용실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은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다 틀렸죠 지금. 4번 임시중개시설물 사무소 2개 갖췄죠. 텐트나 파라솔을 치면 얼마? 1년에 1,000. 그 답은 4번이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이에요. 얼마? 3년에 2,000. 답은 4번. 이건 단순 암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암기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이제 5월달 요약집에 보면 암기표 붙여놨습니다. 암기표 그거 딱 보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잘 갈 겁니다. 26번.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26.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얼마나 노래 불렀습니다. 포상금만 탁 들어오면 무조건 기억할 거. 무, 거, 양일 때만 지급합니다.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등록업자. 양도대여 하거나. 자, 양도대여를 한다는 말은 빌려서 하는 자도 있죠. 양수대여 받은 자를 포상합니다. 그래서 무, 거, 양이지 3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포상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투기를 조장하거나 비밀 준수하거나 위반된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려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거양양만 지급합니다. 27번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것은 4번인데 자 제가 지금 4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4번 어디가 틀린 걸로 봐요. 법인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사원 임원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사원 임원 때문에 틀립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을 언젠가는 하겠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을 한 자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죠. 그 경매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어디 가서 등록한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때 등록한 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개공사죠. 그 개공사만 경매 업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소속 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사원 임원도 저기 경매 업무 한다면 틀린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개공사만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개공사만. 자, 그러면 개공사가 할 수 있는데 법인이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법인은 대표자만 하는 거예요. 대표자만. 그죠?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딱 느끼면 소공사는 자격증이 있죠. 그 경매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온다니까 지금. 그죠?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개공사하고 법인의 대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원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소리는 다 헛소리인 거라 지금. 됐죠? 그럼 나머지 뭐 법원 행정처장이 뭐 1년 이내에 하는 그런 말은 다 맞아요. 실무교육 대상자는. 그런데 이거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소공사는 경매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사원임원도 못해요. 근데 꼭 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1, 2, 3, 5는 맞는 지문들입니다. 익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중개계약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항상 실무는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하고 중개계약은 이런 말이죠. 많이 그림 그렸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 중개계약이 뭘까요? 중개계약이 뭘까요? 하면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 이거를 중개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다? 중개계약이죠.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실무가 출발을 하는데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류가 첫째 일반적인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순가라는 놈이 있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지금 문제를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28번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일단 3번 잡죠. 자,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 개공사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하는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계약을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래서 독점 중개계약은 누구에게 유리한 거다? 개공사에게 유리한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이런 수업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타당한 것은 3번으로 돌았다면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공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서 개공사의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X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 봐요. 여러 사람한테 의뢰가지고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겠다.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틀렸고 2번 전속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개공사를 정하여까지는 맞았어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다는 계약인데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하다 하면 틀려요. 이거는 개공사와 의뢰인 둘 다 유리하다. 항상 이렇게 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개공사와 의뢰인 둘 다 유리한 형태. 속으로 별로고만 싶어도 반드시 고려 기억하라. 까지도 수업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4번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그 부동산 개공사의 단체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공동중개라는데 또 마지막에 틀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뭐다? 그렇지. 그래서 X 일반 중개계약이다. 5번 순가는 중개의뢰인이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까지는 맞았단 말이에요.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공사가 수수료로 취득하는 계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법상 당연히 금지행위다. 뭐 때문에 틀렸다? 당연히 금지행위 때문에. 수수료를 초과하면 금지지 초과 안 하면 금지될 필요는 없죠. 항상 이런 조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뜬다고요. 당연히 금지다 하면 X. 그래서 타당한 것은 3번입니다. 자, 29번도 빠질 수 없는 단어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틀리는 것은 아주 뭐 잘 체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답이 3번이죠. 건폐율 용적률에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한다 하면 틀려요. 시, 군, 조례로 확인합니다. 자, 왜 건폐율 용적률은 시, 군, 조례를 봐야 되느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공부하시죠? 그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공법에서. 혹시 공법 수업할 때는 뭐 그거를 뭐 노래 가사라든지 이렇게 외웁니까? 그냥 알아서 외우라 이래 됩니까? 어쨌든 알아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책상 위에 적어놓고 시험 쳐야 됩니다. 들키면 5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딱 외워놔야 된다니까요. 못 외우면 책상 위에 적어놓든지 하여튼.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공법은 국토계획법이 건축법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법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개하는 현장은 해운대에 할 수도 있고 양산에서 할 수도 있고 기장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기장에 있는 시, 군, 조례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는 뭐를 보고 확인해야 된다? 시, 군, 조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산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양산에 사무소를 갖추었겠죠. 그럼 양산실장이 전화 한 번만 딱 하면 돼. 딱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 양산 웅상동은 건폐율이 몇 프로고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럼 그 사람 설명해 주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동네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 군, 조례를 따른다. 이 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은.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대로 맞는 걸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30번입니다. 개공사가 등기부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조사하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저당권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에 대한 권리 분석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등기부상에 저당권이 기재가 되면 개공사는 피담보 채권만을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 변제기 등은 탐문을 통해서 조사해야 된다. X입니다. 채권자가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항상 수업할 때 하잖아요. 자,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봐요. 국민은행이 뭐다? 채권자잖아. 그죠? 채권자 등기부에 나타난다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지만 자, 국민은행에 건저당이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할 때 이 5천만 원은 실제로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실제로 안 빌렸다 그랬잖아요. 실제 채무는 얼마일까요?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대략 한 4천만 원쯤 돼요. 왜 그러면 한 120% 이렇게 설정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저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는 130% 설정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금액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5천만 원이 설정됐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채권 최고액과 실제로 빌린 4천만 원을 피담보 채무액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무액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맞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유명한 판례는 이런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판례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중개 현장에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실채무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실채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1억에 삽니다. 1억에 살라 그러는데 건저당이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당을 안고 살게 이럴 수 있죠. 자, 그럼 5천만 원을 안고 사더라도 그 사람이 실채무가 4천이면 4천만 원을 빼고 6천을 주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실채무를 알아야 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채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이게 현실하고 다른 판례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거기 일단 답은 4번 정리됐고, 자, 나머지 맞는 거 공부합니다. 1번 같은 것도 사실은 까칠한 문제죠. 건저당권자보다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으면 경매 처분되면 가압류권자와 건저당권자는 동순위다. 맞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죠. 2번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배당해 줄까요? 당연히 저당부터 배당해 줍니다.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이제 이게 배당 순서죠. 자, 다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구부터 해준다? 물권부터. 그 다음에 물권끼리는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다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간다고. 그럼 물권끼리는 순서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채권끼리는 동순입니다. 채권은 무조건 똑같이 나갑니다. 채권은 동순이다. 근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뭐가 우선이다? 물권이 우선이다. 이건 끝났는데 지금 반대로 1번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2번에 저당권이 들어왔다고요. 자, 그러면 1번은 채권이고 2번은 저당권인데 요 저당권부터 먼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가압류는 확정이 안 되는 가압류라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요거는만 동순위로 간다고. 요거는 별도로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 그죠? 별도로 동순위예요. 그래서 실제 경매에 있어서는 이제 1억이라는 대금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동순위로 배당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순위로 배당해 주면 이 가압류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요 사람한테 나가야 될 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압류가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해 줘요. 되겠죠? 그래서 동순위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순위. 그 1번 그대로 기억하고 또 2번은 방금 했다 그죠? 건저당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액은 현재 채무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3번 건저당이 설정이 되면 개공사가 현재의 채무액을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당근. 5번 건저당이 설정되면 지금 나옵니다. 개공사는 뭐만 설명하면 되고 채권 최고액만을 설명하면 되고 현재 채무까지 조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실채무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31번 돌았습니다. 중개실무 과정에서 개공사가 임야를 중개하는 경우에 가장 힘든 것이 묘지입니다. 묘지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이 들어왔잖아. 그죠? 자, 일단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사망자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주장할 때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누구만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종손만이 주장할 수 있다. 옆에 적어놔요. 영고자가 주장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손만이 주장합니다. 영고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장한다고요? 종손만이 주장할 수 있다. 지금 31번 문제가 틀린 것을 찾아라죠. 자, 틀린데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되면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영고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장한다? 종손이 주장한다니까. 느낌 오십니까? 그거 질문 잘 파악해요. 기출문제. 제가 고집 씌우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제가 고집 씌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읽을 때 숨 한번 쉬고 읽어야 되죠. 숨 한번 쉬고 안 쉬고 쫙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잖아. 그죠? 다시 3번 봐요. 다시 틀린 거.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하고 숨 쉬어.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했을 때도 분묘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니까. 종손만이 주장한다니까. 종손만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니까 저한테 시비 걸지 말아요. 하여튼. 자, 그러면 타당하지 않는 거 3번 들어왔고 공부합시다. 공부했던 거 기억해봐요.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는 무상으로 한다. 2번 분묘기지권을 집단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더라도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야산에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배우셨죠? 근데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여기가 너무 가파라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썰려 내려갈 것 같아. 기지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인정해준다. 그런 판례요. 그 기지권 안에서. 그죠? 기억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4번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 동안 공년 평온하게 뭘로 시효 취득으로서 인정한다. 들으셨죠? 5.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사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성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32번 농지법으로 갑니다. 계공사가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이 2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 증명은 있어야 한다.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는 없어도 되지요? 농업 경영 계획서는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는 없어도 된다. 자, 이건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는 국가의 양식을 제공하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지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농지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 있어야 돼. 그죠? 자,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받으려면 사전에 뭐를 넣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이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가 들어가야지 거기서 보고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고요. 그래서 농취증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게 따라간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수업을 했죠.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경매로 받고자 한다. 그러면 농취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는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 대충 적어야 된다.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뭐 어떤 나무를 어떤 수종을 심고 노동력은 어떻게 공급하고 포크레인이나 뭐 이양기는 몇 대를 구입해서 나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적어야 된다고. 그걸 잘 적어내야 시군면장이 딱 보고 이 사람 농사질 의지가 있네 하고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해 준다고요. 이거 대충 적어버리면 이 사람 농사질 의사가 없구나. 농취증 발급 안 나면 농지를 소유를 못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 했죠. 어떤 농지를 사고자 할 때는 원래는 농사 지으려고 사는 거다. 사놨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사는 거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놨다가 개발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오르면 되팔려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더라도 그 땅에 반드시 가가지고 길은 어떻게 돼 있고 노동력은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세히 적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자세히 적어놓고 농구 계획을 잡았는데 그날 그 밤나무 심은 50그루 다 죽어도 아무도 욕 안 해요. 지 농사 지가 망쳤는데 아무도 탓 안 한다니까. 농취증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이제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데 지금 주말 체험 농장은 농취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업계획서는 없어도 돼. 왜 없어도 되는가 하면 주말 체험 농장은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농사꾼이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면제해 준다고. 스토리가 그래 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에 농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맞으니까 공부합시다. 1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세대원은 합산하여 얼마까지만 1000제곱미터 미만. 아빠 700제곱, 엄마 700제곱 이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합산하여 1000제곱 미만. 3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작용하고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작용하고 팔고 나가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됩니다. 4번 이런 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내가 경주에 땅을 하나 사놨다. 언제? 5년 전에. 그때 농지입니다. 농지. 자, 농지를 하나 사놓고 이거를 되팔려면 당연히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양도세 걱정하거든요. 양도세 걱정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주소를 내가 경주로 옮겨야 되겠다. 그 경주로 옮기면 8년만 지나면 괜찮다. 이래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고 작용을 해야 돼. 8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제 아는 분도 경주에 땅을 사놓고 땅값 많이 올랐거든요. 한 5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은퇴도 했고, 이제 그때는 서울에 있으니까 주소를 옮길 사정이 안 됐어요. 이제는 양도세가 이제 설설설 생각이 날 때가 됐으니까 이쪽 지역에 뭐 주소를 옮겨놓고 이제 8년 지나서 팔아야지 이러길래 내가 주소만 옮기면 안 되고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니라던데 보유만 하면 된다던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 싸워가지고 내가 괜히 득볼 필요 없죠. 근데 몰라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작용해야 된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이래 배우는데도 그죠? 보유만 하면 된대.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이 8년 동안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래 알고 있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싸우면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몰라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몰라 이랬어요. 봐요, 작용해야 돼, 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용하는데 또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양도세 관리해야 되겠다. 주소 옮겨올 수 있겠죠. 또 뭐 그 경주 근처에 방도 하나 구해가지고 내 작용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주소만 옮겼다고 작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용을 하려면 비료 구입한다 안 한다? 하죠. 비료 구입했는 자료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돼요. 당연하잖아. 그냥 내가 옆에 이 땅 옆에 산다고 내가 이걸 짓는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또 특히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농협 있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언제부터 가입했다는 근거가 나온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료를 구입했으면 농협에서 비료를 샀다라는 영수증 이런 거 구입해야 돼요. 그걸 해놔야 내가 8년 동안 농사 짓다는 거. 지가 살집 마당에 가서 땅은 안 파도 돼요. 그거는 와서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료 구입했겠다, 농기구 수리했겠다,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작용을 했으니까 소출, 생산도 있었겠죠. 생산 있었는 것을 어떻게 처분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 뭐 농협에 뭐 그 수곡 뭐라 합니까? 매상 올린다 합니까? 뭐 이런 자료가 있잖아. 다음은 100만 원치라도 올렸던지, 그죠? 이게 이래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8년 동안 그 옆에 가서 산다고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막 이렇게 집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골치 아픈데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게 낫다, 가만히 낫다. 가만히 낫지. 자기도 얼마나 알아봤을 건데 내가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네가 선생이가 이렇게 보면 끝나쁘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어쩌려는가 몰라. 하여튼 걱정돼요. 지금 그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수업 크게 강조하는 거 작용하고 작용해야 돼. 작용. 그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농사 짓는 근거가 다 나와요. 농협에 비료 구입 대금, 뭐 소출에는 대금, 농협에 조합비 내는 거 이런 근거를 짝짝짝짝 다 해놔야 된다니까. 그죠? 4번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득하는 농가는 임대 휴경할 수는 없다. 이런 거 기억해요. 이런 거 임대 휴경할 수 없다. 5번 개인이 아닌 법인은 주말 체험 농장 취득을 할 수 없다. 법인은 주말 체험 농장 취득 못합니다. 답은 2번. 자, 33번 외국인 토지법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외국인 토지법 가볍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필기 많이 하지 말고 듣는데 외국인 토지법은 첫 번째 신고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허가받는 것이 있다. 필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신고하는 것 세 가지 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이다. 계약이 뭐죠? 매매 교환 정려 하면 얼마?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계약 외에는 뭐지요? 자, 계약 외가 뭔데 하면 매매 교환 정려 빼고 나머지는 다 계약 외잖아. 그죠? 그 계약 외니까 경매, 상속, 판결, 수용 막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매 교환 정려 빼면 나머지는 계약 외잖아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로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계속 보유는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인이 되었다. 그럼 계속 보유하겠다고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군구의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 허가받아야 될 토지 노래 제목이 뭐죠?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지역은 허가 대상이다. 그죠? 스토리 거리 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외국인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외의 원인으로 판매권의 행사나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며칠 내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시군구에 신고해야 됩니다.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답은 4번. 지금 외국인 토지법은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저 짧은 내용에서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공부합시다. 자, 틀린 것은 4번으로 돌았고 필기 열심히 하죠. 문제 다 있는데 지금 필기해요. 또 필기 잘하는 사람 별명이 뭐다? 3대 빵. 필기한다고 안 들었어 1대 빵. 적으면서 틀리게 적어놓고 2대 빵.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안 해요. 그래 힘 3대 빵. 하여튼 필기 잘하는 사람 3대 빵이에요. 3대 빵. 악담 더 하면 적어놓고도 뭐 적은지도 몰라. 4대 빵. 4대 빵. 막 올라갑니다. 하여튼 필기 잘하시는 분. 계속 필기하고 계신다 지금.
빨리 해. 빨리. 뒤편들 앞에 말고 뒤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빨리 해. 하는 김. 아이고, 그 내용이 지금 문제에 다 돌아가지고 문제 해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필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또 이게 수업하면서 필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오늘 뭐 놀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그죠? 그래 뭐라도 적어가긴 적어가야 돼. 그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아우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필기해요. 필기 오래 한다. 다 했습니까? 자 문제 다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공부합니다.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며칠 내로 60일 내로 합니다. 2번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얼마짜리? 2년에 2천만 원. 3번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5번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면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며칠 내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34번 돌았습니다. 자, 이 법상 계공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했습니다. 원래도 뭐 이제 5월 6월 달에도 하겠지만 확인설명서가 딱 나오면 뒤편에 작성 요령 나오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탁탁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이 3번입니다. 이건 한번 안 읽어보면 무조건 못 맞춰요. 3번이 왜 틀리는가 하면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이나 거래 규제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한다 하면 틀려요. 직접 계공사가 확인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거 하나 딱 기억해놔요. 직접 계공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3번. 그 다음 1, 2, 4, 5 다 맞습니다. 맞는 거 딱 기억하고. 35번 또 많이 했죠. 계공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작성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은 답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계공사가 금치산자와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있어도 금치산자와의 계약은 피하고 누구하고만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하고만 중개해야 된다. 타당한 것 3번.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공유인 부동산은 공유자 중 1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요거 뭐 빠졌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죠. 2번. 계공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저 사람 진짜 자기 물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이나 등기부로 확인한다. X. 뭘로 고쳤냐면 주민등록증 또는 등기부로 확인하죠. 4번 의사무능력자가 자 의사무능자는 우리끼리 5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럼 5살인데 5살이 안 되는 자가 의사무능력자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영아, 유아, 만취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효 이렇게 공부합니다. 무효. 5번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중개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X입니다. X. 자,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무엇으로 본다? 성년으로 보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중개사법에 오면 결격사유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3번. 36번. 계공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이죠? 답이 2번.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의 해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공부했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의 성격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라는 계약금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1번 정약금적인 성격이 있다. 2번 위약금적인 성격이 있다. 좀 들어봤습니까? 3번 해약금적인 성격이 있다. 정약금은 정거로 사용하는 건데 구두계약에서는 정거화가 된다. 그 다음 위약금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특약에 기재를 하면 위약금으로 본다. 근데 특약에 기재를 안 하면 그 계약금은 전부 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라는 말은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수령한 사람은 2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는 해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 다시 볼까요? 타당하지 않는 것. 별도의 특약이 없다 하면 특약이 없다 그랬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액을 지불하고 해야 할 수 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특히 5번 지문 중요하죠. 담보 책임에서 위험 부담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 전달했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 2번. 37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얼마나 전달 많이 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3번이죠. 이 법에 의한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이전은 뭐라고? 항상 무효하면 틀리죠. 계약 명의신탁은 뭐다? 유효. 딱 하나가 유효가 있다니까 거기. 그죠? 틀린 것 3번. 38번 들어옵니다. 주임법에 따라서 개공사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받은 날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저당권 설정이 확정일자에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틀렸다. 자, 이거 다시 봅시다. 1월 1일 전입신고하고 1월 2일 이사를 했습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 날짜 정해줬잖아 지금. 1월 1일 전입신고하고 1월 1일 이사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1월 3일 0시부터. 맞죠? 1월 3일. 그 다음 날로부터. 자, 다시 1월 1일 전입신고도 하고 이사도 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부터? 그 1월 2일 0시부터. 됐습니까? 자, 다시 1월 1일 전입신고하고 이사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확정일자는 언제 찍었죠? 1월 1일 찍었지만 우선 변제는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야만 확정일자가 진행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제 연습 많이 했습니다. 다시 지금 문제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랬거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1월 1일 전입신고하고 이사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1월 6일 날 확정일자를 찍었는데 확정일자 찍은 날에 뭐도 들어왔다? 저당권도 들어왔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대항력은 언제부터? 대항력은 1월 7일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사와 전입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언제부터? 1월 3일 됐고.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1월 확정일자는 찍은 그날부터잖아요. 그날부터. 지금 이 사람은 벌써 대항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은 날로부터니까 언제? 1월 6일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은 언제 들어왔죠? 저당은 언제 들어왔죠? 1월 6일. 그래서 동순이라고. 되겠습니까? 동순이. 이거 안 됩니까 지금? 안 돼요. 좋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찍은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대항력부터 있어야 돼. 대항력부터 있어야 돼요. 자, 다시 1월 1일 확정일자부터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계약서가 딱 나오니까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부터 팍 박아놨어요. 확정일자 찍어놓고 1월 10일 날 이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전입신고했어요. 자, 이제 지금 정확하게 신경 쓰고 대답해요. 대항력은 언제부터? 1월 11일 0시부터. 이사와 전입을 한 다음 날부터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확정일자도 찍어놨죠 지금.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1월 11일부터. 왜? 확정일자는 그 전에 찍었다라고 1월 1일부터 해주는 건 못 되잖아. 대항력부터 있어야 되니까. 되겠죠? 그러면 1월 11일. 그런데 자, 1월 1일 확정일자를 찍고 1월 10일 이사와 전입했는데 이때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이 대항력 똑같잖아. 1월 11일. 저당은 언제 들어왔고? 저당은 1월 10일이에요. 10일. 우선 변제를 찍었더라도 누가 더 우선이다? 저당이 우선이에요. 저당이. 되겠죠?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일단 대항력부터 갖춰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나 상가임차를 출발할 때 대항력을 모르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대항력이 있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됐고 39번 상인법입니다. 상가 건물을 중요하면서 틀리는 것은 이것도 유명한 판례.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찾아내야 돼요. 이 사실은. 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상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된다. 웃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좀 재밌습니다. 이게 판례가.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상가입니다. 이게. 상가를 구해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대항력은 일단 뭐부터 있어야 된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번호가 나와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K123이다. 이럽시다. 자, 그래서 123 이라는 사업자 등록 번호와 인도를 갖추고 이 사람 대항력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대항력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폐업할 수가 있다 없다? 있지.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다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 점포 그대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간판도 그럼 그대로 있겠죠. 무슨 식당이라고 합시다. 하고 또 사업자 등록번호도 그대로 K123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폐업을 하고 다시 같은 장소 같은 등록번호로 들어오면 대항력은 처음부터 인정해준다. 다시 돌았을 때부터다. 다시 돌았을 때부터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린다고.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시 나온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요런 게 별나다고. 그 별난 판례라니까요. 장소는 그대로 갈 수 있죠. 간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시 그대로 나온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요건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느냐? 요래 물었다고 지금. 답은 아니다. 다시 했을 때부터다. 나머지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무리 40번 문제 쉬어가는 페이지죠. 용어의 정의 무조건 출제되는데 타당한 것은 답이 몇 번? 2번. 중개업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나와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매매교환의 중개를 뭐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개공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개공사는 등록한 자. 3번은 공인중개사는 또 얼마나 노래 불렀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쓸데없는 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틀려요. 4번도 소공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또 웃기게 돌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X.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이거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지금 그죠? 답이 몇 번? 2번. 자, 오늘 오래간만에 처음 모이고 사니까 점수 한번 매겨봐요. 점수 매겨가지고 그 제랍장에 자기 성명 옆에다가 그 점수 적어놔봐요. 만약에 점수가 좀 못하다 그러면 암호로 적어도 돼요. 25점을 52 이래 적어놔도 돼요.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적으면 되니까 점수 한번 적어봐요. 점수를 못 적겠거든. 15개 이래 적든지 몇 개? 몇 점? 45점. 몇 점? 향숙 씨 몇 점? 빨리 적어봐요. 빨리 점수 적어 놓으세요. 아무리 쪽팔리더라도 점수를 적어놔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몇 점? 좀 적기 못한 사람 암으로 적어도 된다 그랬죠. 29점 나온 사람은 92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 다 적었었습니까? 자, 점수 다 적었다면 100점 손들어 보십시오. 100점은 없구나. 빵점 손들어 보십시오. 빵점도 없죠. 50점 이상 손들어 보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 여러분한테 답지를 만약에 받았다면 답지로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점은 얼마, 최고점 누구, 최하점은 누구 이렇게 한번 적어드리면 이 정도의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걸 다른 데서도 제가 시행해봤으니까 50점 정도 나오면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는 사람, 50점 이상 나온 사람들 상급이고 40점 이상이면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분들 40점 미만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법 점수 못 따면 자격증 손에 못 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는 한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 문제를 점수가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다시 나왔을 때는 안 틀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공부를 잘 하고 내일 모레 모의고사 잘 치시라고요. 그죠? 그럼 내일 모레 모의고사 칠 때 이제 전과목을 치잖아. 그죠? 그때 내 중개사법이 내가 좀 변화가 왔다 안 왔다를 한번 느껴보라고요. 이거 공부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까지 기출문제만 딱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한솜씨를 맞추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